120나라입니다. 전 세계 120나라 중에서 도움받던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건국한 것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35달러, 가난하기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꼴찌에서 2등이랬습니다. 전 세계 가난하기로 꼴찌에서 2등이던 코리아가 지금은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이냐? 왜 꼴찌하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갔느냐?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수출도 앞지르고 문화도 K컬처, 문화도 앞지르고 요새는 일본 청년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려고 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일대학에 알렉스 그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현재 교수입니다. 알렉스 그린 교수가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한 이유 4가지를 글을 썼습니다. 예일대학의 알렉스 그린 교수의 얘기입니다. 4가지가 코리아가 꼴찌에서 10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첫째를 뭘 들었냐 하면은 한국인의 국민성, 그 그린 교수의 표현으로는 네이셔널 캐릭터, 국민정신, 국민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국민성에 뭐이냐? 3가지를 들었어요. 3가지. 첫째는 부지런한 거, 근면. 둘째는 열정, 패션. 뭘 하면 막 까무러질까봐 겁나잖아요. 응? 뭔 일을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민성이다. 이게. 3번째는 평소에 막 싸우다가 영남, 호남, 야당, 여당 막 싸우다가 국가가 위기에 딱 도달하면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일제시대 의병, 임진왜란 때 의병, 그리고 1989년에 87년에 IMF가 터졌을 때 시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했어요. 전 세계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나라가 IMF 같은 게 터지면 금을 쌓아모아요. 또 일본 사람들도 전차를 자기 집에 모아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을 나라에 바쳐요. 돌잔치 했던 금반지, 결혼 폐물, 금 모으기를 해가지고 IMF 때 얼마를 모았느냐? 30억 달러. 그때는 큰 돈이에요. 전 세계가 놀래버렸어. 그래서 IMF를 만난 나라가 세계에 많습니다. 우리 코리아가 가장 빨리 다 갚았습니다.
3년 만에, 정확하게 2년 7개월 만에 IMF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위기다 싶으면 눈빛이 달라져. 뭉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그런 내셔널 캐릭터, 국민 정신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세계 꼴찌에서 2등하던 가나다음에 2등이랬는데 경제 10대 강국으로 들어서게 됐다.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뭘 들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건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토지 개혁을 했어요. 토지 개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민의 80%가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그러니까 여러분 천석군, 만석군 얘기 들었지요? 듣기는 그럴듯한데 한 사람이 천석군, 만석군 하면은 그 밑에 소작인이 수백 세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주 밑에 소작인이 특별히 호남 지역에 소작인이 80%.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문명이 90%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아주 일본 사람들이요. 못됐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얍삽하다 그래. 얍삽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을 일부러 무식하게 뒀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주와 소작인이 서로 싸우게 뒀어. 그리고 일본 본토하고 조선 반도하고 초등학교, 일본은 소학교 그래요. 소학교 미술 교과서가 달랐어요. 일본에 있는 소학교 미술 교과서는 창의력, 상상력을 길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식민지 조선의 소학교는 자대국 그리는 거, 모방하는 미술 교육.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못됐습니까? 그지요? 왜냐? 조선 사람들의 창의력, 상상력이 살아나지 않도록 미술 교과서도 자로 줄 끊는 거, 뺏기는 거, 이런 걸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지요? 응?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소작인이 80%지, 문명이 90%지. 그러고 미 군정청에서 일본 땅이 됐으니까 우리가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반도를 다스리는데 북한은 소련군, 남한은 미군이 들어왔는데 그 미군 점령군 사령관이 하지 중장이에요. 별이 3가지. 하지 중장이 조선을 이렇게 남한만 점령해가지고 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앞으로 새로 탄생할 신생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되냐, 민주주의를 해야 되냐,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군정청에서. 앞으로 공산주의 할 거냐, 민주주의 할 거냐. 그런데 78%가 공산주의 하자고 나왔어. 왜냐? 소작인들이 많고 머슴들이 많으니까 다 같이 갈라먹자.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지요? 78%가 공산주의 하자가 나왔어. 그런데 미군정청에서 좌우 합작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이 합작을 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래서 민주주의 쪽으로 김규식 박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쪽으로는 여운형. 여운형 공산당 대표하고 김규식 민주주의 대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귀국하지 못하게 했어. 하지 중장이. 그 이승만이란 자가 골치 아프다고. 요즘 말하면 극우다, 극우. 그 사람이 오면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을 못하게, 비행기표를 못 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열받을 거 아니야.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 거지. 그런데 이승만이 친했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별이 5개잖아요. 극동궁 사령관이거든요. 이승만하고 메가더가 친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쿄에 있는 메가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네럴 메가더, 내가 독립된 조국에 귀국을 해야겠는데 네 부하 그 하지가 날 못 오게 한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럴 택이 있냐? 당연히 당신이 와서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지. 아니 무슨 소리냐? 메가더가 비행기도 표도 못 사게 하고 귀국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자기 전용기를 보냈어요. 별 5이니까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전용 비행기가 있잖아요. 도쿄에서 전용기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걸 타고 귀국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런데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뭐이 마이 맞았냐면 공산주의가 안 되게 하자. 그런데 남한에 공산주의 천재가 있었어. 박헌영이요, 박헌영. 이 사람이 충청남도 예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서울 정동교회 교인이랬어. 청년 시절에. 근데 공산당 교육받고 완전히 공산주의 빠져가지고 조선 공산당, 그 남조선 노동당 책임자가 돼서 이 천재요, 천재. 아주 선동자라고 조직자라고 뛰어난 사람이요. 근데 국민들은 78%가 공산주의 하자 그러는데 박한영 같은 위대한 똑똑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나갔으면은 박헌영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메가더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이 공산주의는 100년 안에 망한다. 앞으로 세계는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승만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참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없어요. 그냥 그저 독재했다 이것만 있지 그거를 공로를 몰라. 그런데 박헌영이 왜 망했냐면은 공산당 당원이 80만이랬어. 80만. 그 당시에 80만 당원이면 엄청난 거지. 경상도 머슴, 전라도의 소작인 다 공산당 들어간 거예요. 공산당이 잡으면 지주는 몰아내고 소작인 다 땅 준다. 이래가지고 당원이 8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선거했으면 박헌영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이 박헌영이가 무슨 죽을 짓을 했냐면은, 당원이 80만이고 지금 대통령이 눈앞에 있는데 당비가 모자리잖아요, 비용이. 그런데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김구 선생 밑에 줄 서고, 또 지주, 상공인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 밑에 줄 서고, 자기는 숫자는 많은데 소작인 모습들이니까 당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어. 뭐냐?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 그걸 유명한 조선공산당의 위패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돈 찍어내던 공장을 샀어. 인쇄소를 사가지고 돈 찍어내는 기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위패를 찍었어. 위패를. 그런데 미 군정시대 1946년부터 돈 찍었어요. 인쇄소 직원들 낮에 5시 되면 다 내보내고, 공산당 열성당원 10명이 딱 밤새 돈 찍는 거야.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이제. 위조 지폐가 확 부러지면 경제가 혼란해지면 자기가 집권하기 좋다 해야. 그러고 위조 지폐 찍어가지고 전국의 공산당 활동 자금으로 뿌린 거예요. 그런데 미군정청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가짜 돈이 막 쏟아지거든. 그래서 그걸 잡을 길이 없으니까 일본 시대 경찰하던 일본 경찰 앞잡이,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잖아요. 그 친일파 성사들을 몇 명 채용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이거를 조사해라. 그래, 그 사람들은 수사를 잘하잖아요. 어떤 공장에 밤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새벽 되면 추럭이 한 대 와가지고 뭘 실어 나가는 거야. 그 주목을 했어. 이상하다. 왜 밤새 기계 돌리고 새벽에 뭔 추럭이 짐 싣고 가냐?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밤 3시쯤 딱 습격을 했더니 위조 지폐 찍는 현장이야. 거기서 12명이 잡혔는데 조사해보니까 전부 박헌영의 부하들이요. 공산당 당원이요, 당원. 그래가지고 일본 형사식으로 막 고문을 했겠지? 박헌영이가 지시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 체포령이 내렸어.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숨을 데가 없잖아요. 숨다가 안 되니까 북조선으로 도망을 치는데 하도 검거를 하니까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장례식을 했어, 장례. 관 속에 들어가서 뚜껑만 이렇게 덮고. 여러분, 한국 옛날에 장례식 하던 기억나세요? 이렇게 장례식 그 있어요. 응? 그러니까 공산당 당원, 청년당원 20명이 그 행렬을 메고 서울에서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포천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어. 그러니까 북한 가서 이제 못 오는 거지. 북한 가서 김일성은 당수, 박헌영은 부당수, 이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하는 걸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갔어요. 스탈린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남조선을 무너뜨리고 전체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테니까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스탈린이 미군이 있어서 안 돼.
미군이 물러가도록 기다려.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 뒤에 국회 뿌락지라 그래. 좌파 국회의원들 선동해가지고 외국군 철수하라. 막 요새 미군 철수 그러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미군들이 다 철수했어요. 미군 철수한 뒤에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다시 찾아갔어. 6.25 전쟁 나던 1950년 1월 달에 이제 미군이 물러갔으니 우리 남조선 공격하는 거 허락해 주시오. 그걸 허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제 탱크 242대를 주고 일본군이 만주에서 철수할 때 무기를 두고 갔잖아요. 무기 전부를 인민군한테 줬어. 그러니까 20만 군대가 막강하지. 그 사람들이 1950년 6.25 때 이제 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침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이 그때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이랬는데 해방된 뒤에 공산당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조봉암 공산당에서 전향했어요. 전향. 그걸 영어로 컨버트 그래. 공산당에서 민주주의로 컨버트 하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어. 농림부 장관 시키고는 불러다가 임자 토지 개혁을 하소. 소작인이 80% 이거 민주주의 못해요. 농민들이 자장농이 돼야 민주주의 하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토지 개혁을 하시오. 그랬더니 조봉암이 각하가 속해 있는 한민당이야. 지주들, 상공인들이 주로 모인 한민당. 당의 그 국회에 지주들, 사장들이 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다 막아줄 테니 토지 개혁을 하시오. 그래서 토지 개혁을 완수한 게 6.25 나기 2달 전이요. 1950년 4월 30일에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줬어. 땅을 다 줬어. 그러고 나니까 2달 뒤에 인민군이 내려왔네. 인민군 내려와가지고 호남 지역의 군대가 인민군 6사단이에요. 6사단이 호남 지역 다니면서 지주를 몰아내고 토지를 소작인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소작인들이 뭔 소리요? 우리 지금 땅 다 받았는데 뭔 소리요? 응? 이승만 대통령이 땅 다 줬어. 당군 이래 처음으로 땅을 받은 소작인들이 나라 지키려고, 자기 땅 지키려고 국군에 나가서 싸웠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그때 못했으면은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도 남한은 공산화 됐을 거라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이지요. 그런데 전 세계 농지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된 비결이다. 두 번째. 그러니까 지주들이 돈을 받고 땅을 전부 정부에 반납해서 정부는 소작인데 줬으니까 지주들이 자금이 모일 거 아니야. 농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화신백화점이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자본이 돼가지고 산업이 일어나는 자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알렉스 그린 교수의 분석입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소작인들이
땅을 받고 나니까 경제가 자립이 되잖아요. 그걸 자영농 그래, 자영농. 자영농이 되니까 애들을 학교를 보냈어. 교육열이 있어, 교육열. 그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했다. 야. 해방 이후에는 문맹이 90%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전 국민이 한글 알게 하자. 그래서 나도 시골 청송, 경북 청송 수악한 산골짜기에서 자랐는데 이승만 때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나는 일찍 6살에 입학했는데 28살 먹은 애 아버지도 같이 1학년이요. 참 재밌지요. 28살 먹은 어른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이 교과서 찍을 종이가 없어. 그만큼 가난했어요. 전 국민을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교과서 찍을 돈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 재벌들 찾아다녔어. 록펠러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국민을 가르쳐야겠는데 교과서 찍을 종이가 없으니 도네이션 좀 하시오. 이승만 박사가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교과서 읽었어요. 바두가 이리 오너라. 그거 우리가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모금해 얻는 돈이야, 그거에.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MIT 대학을 갔어. MIT 대학을 가보고 딱 필이 온 거예요. 맞아. 나라가 발전하려면 공과, 이공계를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기술,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 기우해가지고 그 딸내가 없을 때 1년에 10명씩 뽑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 10명은 독일 보내고 10명은 미국 보내가지고 선진 기술 과학을 배우게 해라. 그래서 그때 1차로 뽑혔던 유학생 중에 정근모 박사라고 있어요. 이름 들었습니까? 핵물리학의 세계적으로 그때 이승만 장학생으로 와가지고 프린스톤에서 핵공학을 배운 거지요. 그게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우리나라 지금 핵기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참 흥미진진하지요.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을 하고 난 뒤에 1961년이요. 군사혁명하고 보니까 산업을 일으켜야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미국 그때 케너디 대통령이에요. 케너디한테 와가지고 돈 좀 꾸러왔어. 그런데 이 양반이 키도 쫓겨난 사람이 과로를 해가지고 눈에 핏발이 있었어요. 그래 그걸 감추려고 까만 안경 있잖아요. 그걸 쓰고 케너디 대통령 만났는데 케너디가 기분 나쁜 거예요. 쫓겨난 사람이 까만 안경 끼고 사실 눈에 핏발 써가지고 그거 가르려고 썼는데 그거 뭐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케너디는 명문 출신이잖아요. 뭐 하버드의 부잣집 아들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장군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해야겠는데 개발 자금을 좀 빌려주시오. 영어로 론 해주시오. 그러니까 케너디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 케너디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 했냐면 독재자가 딕테이터예요. 딕테이터. 내가 딕테이터라 치고 나보다 10배 더 딕테이터인 김일성이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을 막으려면은 개발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키고 보니까
국민소득이 좀 올라가지고 78달러인데 그때 북한 김일성 그쪽은 240달러예요. 5.16 혁명 날 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 북한은 240달러, 우리는 78달러. 그대로 갔으면 우리도 베트남처럼 공산화됐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장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하면서 우리나라 독재는 나는 박정희 때 징역도 살고 정보부 가서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박정희를 내가 높여요. 왜냐? 절대로 자기 저축을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 물러나고 나니까 하와이로 왔잖아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프란체스코 여사, 프란체스카입니까? 여사가 내복을 끼워 입었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와이 교포들이 모금해가지고 생활비를 도왔어요. 박정희도 부하한테 죽고 나니까 돈이 없어.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선배들의 깨끗한 정신, 그게 이 나라를 일으키는 기초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그래서 경제를 개발시켜가지고 뒤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10대국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남한의 민주주의 딱 대결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참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문제는 세계 문제의 이거는 종합판이에요. 대한민국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세계 문제가 풀려요. 대한민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는 아시아에서 처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해서 한국 교회의 장점이 세 가지예요. 복음적인 전통이, 그걸 영어로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 복음적 전통이 뚜렷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인재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공무원이나 뭐 기업체 설교를 자주 나가는데, 강연이지, 강연 나가보면은 각 기업체나 공무원 사회에 중요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들어보면은 뭐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 무슨 영락교회 장로, 일꾼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선교 열정이 있어. 그래서 교육, 의료 이런 데 아주 전력 투구한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카터한테 이제 무한당에서 쫓겨나는데, 카터 아니지, 아까 케너디가, 응? 케너디가 박정희가 나가는데 둘이 말다툼을 했지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것도 뭐 자존심이 있지요. 허리 안 굽히지요. 하기 뭐 작아서 굽힐 허리도 없지만은 허리 빳빳해서 그냥 나가니까 케너디가 박정희 듣는데 뭐라 그랬냐? kill him 그랬어. kill him. 없애버려. 그 말이지. 그걸 박정희가 들었어. 부하들한테 kill him. 그러니까 박정희가 숙소에 와가지고 2시간 울었대. 2시간. 내가 백성 살리려고 혁명해가지고 나라 살리려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인격에 모욕을 당하고 이럴 수 있나? 2시간을 울었어요. 그런데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 때 독일에 매년 10명 보냈다 그랬지요? 10명 보낸 사람들한테 편지를 했어. 독일의 정부에 얘기해가지고 돈 좀 빌리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승만 장학금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박사과정의 친구가 동기생이 경제부 장관이에요. 그거 찾아가가지고 장관님, 우리 새로 나온 코리안 리더 프레지던트 박이 돈 좀 빌리려 합니다.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뭘 한 거니? 너 나라에 실업자가 많냐? 예, 실업자 많지요. 그러면은 간호사 1000명, 광부 1000명, 간호사 5000명 보내면 그 임금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줄게. 이해가지요? 우리가 뭐 담보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간호사 탄광 인부들이 독일로 갔지요. 독일, 거기 이제 1963년에 갔어. 1963년에. 이 사람들이 가서 간호사들은 독일 사람 죽은 시체 닦는 거 하고, 광부들은 지하 1000m 석탄 캐는 거예요. 그걸로 참. 그런데 그 다음에 1964년에 독일에 돈 빌리러 대통령이 간 거지요. 근데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는 말 것도 없고 한국이 독일 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독일하고 어떻게 연결했냐면 일본에서 독일 가는 루프트한자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일본에서 독일 가는. 그걸 교습을 해가지고 서울에 들려서 박정희 태우고 가게 하라. 이렇게 해서 루프트한자 비행기 타고 독일에 간 거예요. 독일 가가지고 그때 독일 수상이 슈미트예요. 슈미트 수상 만나기 전에 광부, 간호사 먼저 만났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지. 타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먼저 만나고 정부 접촉하겠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하고 광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정희가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외국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했어. 그러고는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다 일어서서 애국가 부르는데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불러. 우느라고. 간호사들 광부들이 막 울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박 대통령도 울고 울음바다에 애국가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돼가서 애국가를 마치지를 못했어. 참 슬픈 일이지. 마치고 헤어지는데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붙들고 여사님 우리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시체 더 못 닦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우리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울음바다지, 울음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 타고 이제 가는데 대통령이 계속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슈미트 수상이 짠해가지고, 응? 그 고속도로가 독일어로 아우토반이야, 아우토반.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옆에 대통령이 계속 우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슈미트 수상이 당신 이런 고속도로 닦았어. 경제개발 하려면은 먼저 도로부터 닦으세요. 그러가는 말이 일본하고 손잡으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가 종으로 삼았는데 손잡을 수 있나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37번 전쟁했다. 야. 37번 전쟁했는데도 지금은 친구다. 친구. 옛날 생각하면 나라가 발전을 못해. 옛날은 다 덮어놓고 손잡고 일본한테 돈 빌려가지고 일본이 점령했는 그간에 배상금을 달라왔어.
우리 독일에서도 밀어줄 테니까. 그래서 2억 7천만 마르크 빌려와가지고 그걸 한국경제개발 1차 자금으로 썼어요. 그러고 김종필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그 배상금 요청을 해서 7억 달러인가 받았어. 그걸로 이제 아우토반 그걸 경험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닦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김대중, 김영삼 두 자리가 운동권 대장이지 그때. 그런데 우리는 그 밑에 똘망이야. 응? 나도 세상에 김대중 선생이 그 부산 고속도로 닦는데 부르도자 있잖아요. 부르도자 앞에 김대중 선생이 들르웠어. 차가 10,000대도 안 되는데 무슨 고속도로 닦냐?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김대중이 들르웠어. 나도 그 옆에 또 누웠어. 위대한 김대중 선생이 누우니까 우리가 누워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어리석은 짓이지. 그죠?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경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내가 가서 사과를 하지. 그때 철없이 누워서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죽으면 안 돼. 오래 살아야 인사도 받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돈 빌리고 청구권 자금 가지고 포항제철을 세웠어요. 포항제철. 고속도로 닦고 포항제철을 한데 독일에 유학 갔던 학생 중에 우리나라도 미래가 발전하려면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김아무개예요.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제철소만 공부했네. 그러니까 제철소 세우는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박사 받은 뒤에 독일 제철소에 취직을 했어. 연구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우리 고국에 어떻게 제철소를 만드냐 그걸 맨날 연구하는데 박정희가 그때 독일을 74년도에 64년도에 방문하고 나서 마지막 날 유학생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고국을 위해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나 어드바이스나 그런 충고가 있으면 말해 주시오. 내가 반영하겠수다. 그러니까 그 제철 박사가 만나러 갈 때 그걸 가져간 거야. 계획서를. 딱.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에 유익한 걸 말하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제철소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철이 국가 발전의 쌀입니다. 쌀. 산업 발전하려면 철이 쌀과 같습니다. 이 계획서입니다. 박정희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응? 아, 그렇다. 내가 가서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그대를 내가 초빙할 테니까 와서 제철소 같이 세우자. 그래 기부해가지고 키스트를 세워서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소. 요새는 이름이 카이스트예요. 키스트를 세워가지고 1호 초빙학자를 그 독일 제철 박사를 불렀어. 그 사람의 기술과 부하 중에 포철 회장이 누구지요? 박태준? 박태준이 별 2개짜리야. 아주 그 사람이 정직한 걸 알고서는 박태준을 불렀어. 임자, 제철소를 세워야겠는데 기술은 독일 수원 닥터 박이 담당하니 총지휘하시오. 그래 별 2개짜리가 사단장 하다가 제철소를 모르잖아요. 각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악수하고 정리하고 해졌는데
나중에 제철소 완성할 동안에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부하 손에. 그 뒤에 몇 달 뒤에 제철소 완공했어요. 그래서 박태준 제철소 회장이 완공한 뒤에, 완성한 뒤에 박정희 묘를 찾아가서 절하고 소주 한 잔 붓고 딱 서서 경에 붙이고 각하 명령 완수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앉아서 대성 통곡을 했어. 대성. 이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흘러온 역사를 알면은 국민 정신이 깨어나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고 미국에 와서도 단결해야 돼. 그렇지요?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야당이니 여당이니 갈 거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는데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세 가지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 지식화. 이 세 가지가 한강의 기적. 미러클 오브 한 리버.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한강의 기적이 한반도의 기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한반도의 기적으로 이게 발전해야 돼.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데도 세 가지가 필요해. 통일한국 첫째. 둘째는 통일한국이 선진국으로 나가야 돼. 선진한국 둘째. 세 번째, 한국교회가 통일된 뒤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담당해야 돼. 세 가지요. 통일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 이게 합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박수받는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들리는 소리 뭐 이러쿵저러쿵 뭐 계엄령이 내렸네 뭐 탄핵을 했네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나가서 좀 연설도 하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사람 잡범처럼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 그 사람 대통령직 2년간 잘 하게 하고 내일이 그 판결 나는 날이에요. 내일. 소문 들었습니까? 탄핵이냐 아니면 대통령 자리에 되돌아오느냐 내일이 결판 나요. 내일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 오니까 친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진두지휘해야지 미국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될 줄로 믿고 근데 미국 가도 그냥 가나? 비행기에서 기도하는 기지? 그래서 나라가 이제 잘 돼야 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2년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 문제예요. 이재명이가 감옥을 가야 돼. 나는 정치범으로 감옥 살았는데 이재명은 그 수준이 못 돼요. 잡범이요. 잡범. 잡범으로 미국 가면 방이 다릅니다. 정치범, 사상범 방하고 잡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징역을 가도 잡범방에 가는 거지. 그 사람은 못된 짓 많이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국민의힘 당인데 이재명만 감옥 가쁘면 어느 쪽이 해도 괜찮아요. 야당에도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여당의 더불어힘 같은 김문수, 서울시장 오세훈 그런 이름 들었지요? 좋은 일꾼들이 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난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해먹어당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인재들이 있어요.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워낙 술수가 능하니까 그 가리워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감옥 들어가면 정치는 제자리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세계에 복받는 나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잘 들어왔어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잘 요리하잖아요. 친한 척 하잖아요. 실제는 뭐 친하겠어요. 트럼프가 말이 그렇지 뭐. 그런데 김정은이를 트럼프가 불러내가지고 잘 꼬득거려가지고 남북 문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지. 그렇지요? 우리 시골에서 너구리 잡을 때, 산에 짐승 너구리 있어요. 너구리 굴에 들어가 보면 잡지를 못해. 어떻게 잡냐면은 앞에서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불을 떼요. 연기를 자꾸 굴로 넣으면 굴에 연기가 들어가면 너구리가 튀어나와. 그때 잡는 거지, 그때. 예? 근데 청송서 그거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구리 작전으로 김정은이 꼬시어내야지. 이제. 연기를 피워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예요. 응? 그러면 러시아의 트럼프하고도 김정은 친하잖아요. 트럼프하고 푸틴 둘이 잘 이용해가지고 김정은이를 꼬드겨내야 돼. 그래가지고 철도를 열어야 돼요. 철도. 부산서 기차 타고 평양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니 그걸 시베리아 철도 노선이 트이면은 우리가 서울서 기차 타고 독일 베를린까지 기차가 가는 거예요. 그리 선교사도 가고 그리로 물자도 나르고 그걸 시베리아 철도 개통되면 대한민국은 대박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북극에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 12달 중에 7달은 배가 다닐 수 있어, 북극에. 석 달은 얼음 맥혀서 못 가는데 얼음을 깨며 가는 배를 쇠빙선 그래요. 쇠빙선 만드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있어요. 중국도 일본도 못 만들어. 대한민국만 쇠빙선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그 전쟁통에도 우리나라 쇠빙선 17척을 주문했어. 그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권에서 쇠빙선을 주문하려고 그래. 왜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 지나서 사하린 칸데 아주 사하린을 거쳐서 베링 해협이 있어. 베링 해협. 저쪽은 그 무슨 땅이에요? 미국 땅 그 있는 응? 거기 알라스카 맞아. 알라스카. 이게 다 나이 탓이야. 헷갈려. 저쪽은 미국 알라스카인데 이쪽은 러시아 시베리아예요. 중간에 해협이 있는데 해협이 75km요. 75km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 근데 섬을 딱 갈라가지고 섬 절반은 미국 땅이고 절반은 러시아 땅이야. 그리로 배가 통해서 노르웨이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배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운임이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러고 기간이 2분의 1로 줄어. 그러면 대한민국 부산항이 전 세계에 뜨는 항구가 돼. 그걸 북극항로 그래. 북극항로. 북극항로가 부산서 출발해가 울릉도 거쳐 사하린 거쳐서 베링 해협 거쳐서 유럽까지 가면요. 우리나라 화물 싣고 그리 막 통하는 거예요. 기간도 줄고 비용도 줄고 거침없지 이제. 우리나라 쇠빙선 기술이 전 세계 1등이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의 물류가 전 세계 1등이지요. 그래서 북극항로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2개만 터지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뜨는 지름길이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년 만에 오는 기회야, 우리가. 100년 만에 대한민국 기회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를 잘 불러내가 우리 기차가 평양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지요? 트럼프가 잘 꼬실 거예요. 잘 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물자만 실어 보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그 시베리아 철도 타고 가고 북극 항로 배 타고 가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군 일에 좋은 기회지,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새 나라 시끄러운 거는 내일 아마 내 생각에는 5대3 정도로 대통령이 제자리에 복귀될 걸로 생각해요. 복귀돼가 2년간 잘 마무리하고 이재명은 길이 탁 나와 있어요. 징역 가는 길이 나와 있어요. 이재명은 징역 가고 여당 야당에서 정식으로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심했어요. 나는 동두천 사는데 동두천 옆에 파주시가 있어. 파주시에 뭐 진동면인가 거기에 100세 이상 투표자가 44명, 100세 이상 투표 유권자가. 그런데 표가 170표 나왔어. 그런데 그 170명 표 찍은 사람 중에는 197세도 있었어. 197세. 그리고 150세도 있고. 이거 무슨 도깨비가 완전한 이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조종을 중국이 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서 못된 짓 했지요. 중국이 그놈들이 웃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요, 중국하고 친해요. 친중 세력이에요. 친중. 그래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북궁한우도 열리고 하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말도 많고 잘한 거 못한 거 있는데 잘한 게 두 가지야. 한미일 동맹을 확실히 했어.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나는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다. 세계 다니면서 뭐 주문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런 세계 불경인데 우리나라 수출이 6,700억 달러야. 6,700억 엄청나지.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수출 일으키고 한미일 동맹 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 186개국에 있어요. 186개국에 750만 해외 동포가 있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되는 데는 186개국에 있는 75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이게 중요하다. 그 중에 선교사가 2만 7천 명이야. 선교사들이 꼴짝이 아프리카, 뭐 남미, 아시아 꼴짝이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우리나라 대사나 이런 무역관계 사람들이 가면은 먼저 선교사 찾아가요. 선교사가 지역을 잘 아니까 여기 무슨 물건 파면 되겠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뻗어나가는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는 반드시 복받습니다. 그건 교회 2000년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동포들은 해외 단기 선교 체험, 해외 선교사 많이 보내잖아요. 이게 나라 일이에요. 교회 일이고 나라 일이고 대한민국 국력을 세계 뻗게 나가는 길잡이요, 길잡이.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잠언 29장 18절이에요.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 내 얘기 재미있습니까? 예?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게. 한번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희망이 있는지 들어야 되고
국내 소문 들으면 맨날 싸움질하고 뭐 그것만 듣잖아요. 싸움질은 의뢰하는 거고 싸움질하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2, 3년 고비를 넘기면 쌈박질 잘하는 사람들은 다 지자리로 애기 보러 가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나라 잡고 이끌어 나가야지요.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 잠언 29장 18절 말씀, 18절 다 찾았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묵시에 줄을 칩시다. 묵시. 영어로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지도자가 비전이 있으면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기업체 사장님이 꼭 가져야 될 것이 5가지예요. 요즘 그걸 대통령학이라 그래요. 대통령학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CEO가 지녀야 될 5가지 덕목. 첫째가 뭐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다 보면 검사들이 검사 출신이 많잖아요. 맨날 율법전서만 봐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비전이 약해. 국민을 뭉쳐서 미래로 나가지 않고 율법전서 검사 판사는 그렇잖아요. 밤에 담 나가면 몇 년, 사기치면 몇 년, 그걸 공부했잖아요. 성경 읽고 비전과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대통령 그만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비전 있는, 그래서 창의력과 비전이요. 내가 둘의 마을에 조그마한 학교를 해요. 둘의 국제학교,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학생이 100명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미국 뉴저지에서 하는 세계 창의력 대회 2년 전에 출전했어요. 쪼개는 학생 100명인 학교에서 금메달을 받았어. 금메달. 우리 그래서 요새 학교가 잘 돼요. 우리 아들이 코넬 대학 나왔는데 그거 와서 학교 맡아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 코넬 출신 중에 내가 월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시골 학교에 많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야, 비전을 보고 하는 거야. 걔가 학생들을 데리고 밤 늦게까지 뭘 만들고 토론하고 하더니 국제대회에 금상 받았어. 금상.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랑을 해요. 그 출신이 조지 워싱턴 대학 있지요. 그거 들어갔는데 1년 전에 미국 전국에서 대학생 6명 뽑아가지고 백악관에 초청받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지도자가 해야 될 첫째가 비전이에요.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둘째, 설득력. 설득력.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 그러는데 뭐 김건희인가 박건희인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그 남자나 여자나 너무 예쁘면 말이 많아. 대충 생긴 여자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무당을 가까이 한다고 소문이 나길래 내가 일부러 만났어. 만나가 도대체 왜 무당하고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요? 여사답지 않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3대째 기독교 가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신앙의 자유 찾아서 평양 아니고 황해도에서 피란
예수 믿으려고 피나놓은 집에 내가 3대째입니다. 응? 그런 건 다 유언비어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무당학을 가지고 박사받았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러면 무당 공부해가 박사받았다는 말이 뭔 말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 석사과정은 서울대학 경영학과에서 받고요, 박사는 국민대학 디자인으로 박사받았습니다. 목사님, 졸업증명서 보여드릴까요? 볼 건 없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 멀쩡한 여자를 가지고 무당치나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주 그걸 알리는 데 사명감을 가져. 뭐든지 바로 알아야 되지. 가짜 뉴스에 나라가 흔들흔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력. 자기를 국민에게 PR해야 돼요. PR이 뭐냐?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야. 왜 대통령실에서 PR을 해야지 그런 소문 듣고 있냐? 한국 사람들 말 많아. 그렇지요? 그 말 많은 거 고쳐야 돼. 그러고 자꾸 끌고 내리는 말을 잘해. 그거 고쳐야 돼요. 교회도 좀 그렇지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말이 적습니까? 나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많아요. 여집사 권사들, 그 하나님이 여성들이 왜 수염이 없게 했냐? 말을 하는데 힘든다고 수염을 안 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말만, 그러니까 바르게 설득을 해야지. 설득력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중요하지. 열정, 패션. 아까 이제 알렉산더 그린 교수가 한국인의 국민성 세 가지 얘기했지요? 첫째, 근면. 둘째가 뭡니까? 열정. 셋째가 위기에 뭉치는 거.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 예수를 믿어도 목숨 걸고 믿잖아요. 응? 나도 30살에 빈민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죽자. 이 동네에서 죽자 하고 했는데, 그래서 청년들 때리고 넉마주의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넉마주의 동네 내가 왕초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잘해요, 욕을. 넉마주의 동네는 욕 빠지면 말이 안 돼. 그런데 저기 강화문에 전광훈 목사가 욕을 잘해요. 그래가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욕 좀 줄이소. 나도 넉마주의 해서 욕이란 도사인데 근데 설교할 때 욕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 국민을 위해서 욕을 줄이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둘이래. 김동길 선생, 김진홍 목사 둘이래. 그래서 요새 욕을 좀 덜 해요. 좀 덜. 근데 우리가 열정이에요, 열정. 네 번째가 일관성 그래, 일관성.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요, 인테그리티. 일관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일관성. 다섯 번째가 판단력과 실천력. 이 판단력과 실천력에 뛰어난 분이 다니엘서 6장 4절.